보쌤의 거꾸로 한국사 시즌 4 그 55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징병과 징용을 주제로 전시 동원체제의 주요 정책, 일제의 전시 동원체제의 주요 정책을 파악하고 그 반인륜성을 비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제가 전쟁 때 수탈을 자행함으로써 한국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는 침략 전쟁에 필요한 병력이 모자라자 한국의 청년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합니다. 1938년 지원병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 동원을 시작하죠. 1941년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전선이 확대되자 이제 군인들이 더 부족하겠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도 강제로 이제 강압을 하는 거죠. 회유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원을 받는다는 명분을 만들긴 했지만 학생들을 전쟁에 동원하기 시작하죠. 1943년에 학생들 중에서 이제 지원병을 고른다. 학도 지원병제를 실시합니다. 그것도 이제 부족했는지 전쟁 막판에는 이제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니까 아예 끌고 가버리죠. 징병제를 실시합니다. 뭐 이렇게 이광수라든가 최남선과 같은 그런 친일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은, 친일파들은 한국인이 전쟁에 참가하는 것이 자치권이나 참정권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한테 도움이 되니까 일본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면서 전쟁 참가를 선동하죠. 일제는 군인뿐만 아니라 전쟁에 필요한 노동력도 강제로 동원합니다. 모집 또는 알선 등의 방법으로 한국인들을 공장이나 광산, 탄광 등에 동원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아예 노동력을 합법적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국민징용령을 개정합니다. 1944년에 이렇게 해서 강제 징용된 사람들은 숫자가 수백만 명에 다다르죠. 이렇게 동원된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농민들이고요. 이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한반도뿐만 아니라 일본, 사할린, 뭐 동남아 등의 광산이라든가 건설 현장, 군수 공장 등에 끌려가 혹독한 노동에 시달리게 되죠. 여러분들이 아마 영화 군함도를 통해서 일본에 끌려가서 탄광 노동자로 고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영화로 살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현실에서 이제 더 괴로웠던 사람들, 더 비극적인 삶을 그 뒤에도 살아야 됐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죠. 사할린에 끌려갔던 사람들은 끌려갈 때는 조선인으로, 일본이라는 이름으로 사할린에 가서 노동자로, 탄광 노동자로 일을 시켜놓고 전쟁이 끝나니까 이제 일본인이 아니란 이유만으로 이 사할린이 이제 소련에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넘어가는데 데려오질 않죠. 일본인들만 데리고 귀국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사할린에는 많은 한국인들이 버려진 채로 남겨지게 됐던 거죠. 그래서 또 다른 비극을 잉태하게 되는 겁니다. 일제는 남자들이 이렇게 동원돼 가지고 인원이 이제 부족해지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자들도 노동자로 동원을 하는 거죠. 여자 정신 근로 정신대 죄송합니다. 여자 근로 정신대를 조직해서 여성 노동력을 수탈합니다. 그런데 이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동원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었는지 아예 법을 만듭니다. 여자 정신 근로령을 제정하죠. 전쟁이 막바지에 몰렸던 44년도에 말입니다. 동원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이미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빼고
도시 거주자, 국민학교 고학년 이상의 학력을 가진, 요즘으로 따지면 초등학교만 나와도 그때 당시는 고학력이라는 거죠. 아니, 고학력이라는 게 아니라 그 초등학교의 고학년, 그러니까 한 5, 6학년 정도 되면은 데려가는 겁니다. 국민학교 고학년 이상의 학력을 가진 12살에서 40살까지의 미혼 여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짜리 애들 데려가서 무슨 일을 시킬까요? 근데 의외로 작은 손이 필요한 노동이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좀 비난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아동 노동 아닙니까? 뭐 축구공을 만드는데 뭐 이렇게 파키스탄이라든가 뭐 이런 지역에서 아이들을 동원해서 이 노동을 시킨다고 해서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근데 비행기의 세부 비행기를 만드는 공장에서 군수 공장에 가서 애들이 무슨 일을 할까 하지만 음, 탄약이라든가 대포할, 포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닦는 녹그릇을 닦는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속품 만들어져 나오는 것들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이렇게 고장이 나지 않도록 닦는 등의 활동, 좀 작은 손이 더 효과적인 활동들에 많이 동원이 됐습니다. 당연히 처우는 장시간 노동의 강제 노역,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겠죠. 더욱더 이제 끔찍했던 건 일본군 위안부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국제적으로는 일본군 위안부라는 표현을 그 성노예라고 표현을 합니다. 섹슈얼 슬레이브. 국제적으로는 일본군 성노예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적으로 착취됐다는 거죠. 처음에는 자기 나라 안에 자국의 여성들을 좀 동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니까 이제 현지에서 조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식민지와 점령지의 여성들을 동원합니다. 구타, 고문, 성폭력,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선 자신들의 반인륜적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죽이는 것까지 서슴지 않죠.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러게 되면 이제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물자를 강제로 수탈을 하게 되면 궁핍해질 수밖에 없죠. 궁핍이 일상화되다. 전쟁 비용을 충당하려고 각종 세금을 신설하고 위문품이란 이름으로 강제로 걷어가고 국방 헌금을 모집합니다. 전쟁이 진행되면서 이제 식량이 부족해지니까 1930년대 들어서 없앴던 산미 증식 계획을 다시 재개합니다. 먹을 것도 없는데 덜 늘린다고 해서 더 늘려질 게 있겠습니까? 그러자 이제 아예 식량을 뺏어가죠. 식량을 공출. 다 뺏어갑니다. 그 다음에 나눠주겠다는 거죠. 공축밀 배급. 어, 이 배급이라고 하는 부분을 일제는 어떤 식으로 악용합니까? 만약에 그 창씨 개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면 배급에서 제외. 그 다음에 여자 정신 근로령처럼 이렇게 징용이라든가 징병, 그 다음에 정신대 가서 일하는 근로 정신대에 가서 이런 것들 안 한다, 빠졌다. 그러면 배급에서 또 불이익을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상 우리나라 사람들을 한국인들을 통제하는데도 악용을 하게 됩니다. 농기구라든가 녹그릇, 아니 녹그릇 같은 건 제사 지낼 때 쓰는 그런 그릇들까지 다 뺏어가. 수저, 밥그릇까지 다 뺏어가 버려. 공출이라는 이름으로. 심지어는요, 사찰에 그 청동으로 만들어지는 동종 있죠, 종. 이런 것도 끌고 갑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답사를 다니다 보면 가끔 엉뚱한 지역에서 원래 그 절에 있던 종이 아닌데 와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 종이 왜 이 절에 와 있나라고 했을 때 그 사연을 들어보면 원래 다른 곳에 있던 종이었는데 일제가 공출 명분으로 달려있던 종을 떼온 거죠. 떼왔다가 지금 못 가져가고 여기 남겨져 있다. 이런 사례들을 왕왕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져가서 사라져버린 종들은 또 얼마나 많을까요? 이런 와중에도 일부 친일파들은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뭐 일제 때문에 돈을 버니까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죠. 친일 기업인이었던 문명기라고 하는 사람은 비행기를 헌납하면서 그 비행기에다가 이름을 문명기호라고 이름을 아예 붙여가지고 헌납을 하기도 했고요. 경성방직 사장이었던 김현수, 그 나중에 그 고려대학교를 그 세운 김성수의 동생이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1940년 전후에 기업 활동 영역을 점점 넓혀가면서 본격적으로 전쟁 협력을 합니다. 아예 이제 그런 관련 군수 산업 관련 활동들을 하죠. 그 다음에 화신백화점 사장이었던 박흥식, 이런 사람들은 이제 뭐 국방 헌금도 내고 비행기도 내고 기관총 같은 무기를 사서 일제에 헌납하기도 하고 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10분이 넘어버렸네요. 일단 징병과 징용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